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우입니다. 오늘 지금 국제회계 포럼이 16회째인데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IFRS 18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계 이슈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자도 있고 정보 이용자도 있고 감사인도 있고 또 감독 당국도 있고, 그래서 뭐 때로는 견해가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자본시장, 특히 이용자 관점,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이 IFRS 18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주요 내용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한 변화들 중에 좀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예상 영향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좀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IFRS 18을 좀 잘 연착륙시키고 합리적으로 좀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좀 다루려고 하고, 오늘 보통 발표 시간을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 40분이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변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기타 고려사항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가인데요. 저는 이제 IFRS 18 주요 변화를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 정의하지 않았던 영업이익을 새롭게 정의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도 계속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경영진이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성과 측정치를 활용하고자 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마련을 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변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간에 이제 IFRS 전면 도입국 중에 우리나라하고 독일 정도 국가 외에는 사실 별도로 영업이익 정의를 마련해서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된 영업 성과에 대한 정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십수년간 사실 비교 가능성, 영업 성과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 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8에서는 핵심 취지는 이 영업 성과의 비교 가능성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관점에서 정보 유용성을 좀 높여보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개선의 목표이자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IFRS 18의 영업이익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우스갯소리지만 투자자 분들 중에 그냥 숫자를 읽으면 된다, 우리말로 읽으면 된다, 16, 17, 18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농담에 조금 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이 18 영업이익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지속성이 낮은 집합적 이익이다, 이렇게 한마디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범주와 재무 범주를 차감한 잔여이익 일체를 이 영업 범주의 손익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발생 빈도나 어떤 지속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손상차손, 그리고 유무형 자산 처분 손익, 뭐 외환 손익,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범주 손익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과연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손익 항목들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밸류에이션에 얼마나 유용하게 반영을 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의 어떤 비교 가능성이라든지 투자자 유용성이 정말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 측정치 MP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들 그 one size fits all이라고 하죠. free size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텐데, 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옷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크게 만들어야 하고 좀 어딘가 벙벙하고 뭐 이런 느낌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잔여 범주에 의한 그 영업 손익이 이런 그 투자와 재무 범주를 뺀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딱
핏이 맞는 그런 느낌의 성과 측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정말로 자기 영업 성과에 대한 핏이 맞는 그런 성과 측정치를 개발을 해서 IR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성과 측정치, 소위 이제 non-gap measure라고 하는 요 NPM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요 NPM을 경영진이 정의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의나 측정 방식, 그 다음에 회계 기준, 그러니까 IFRS에서 인정하는 성과 측정치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그런 항목과의 reconcile한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석사항에 기재해야 되고, 주석사항에 기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들 요 NPM을 해외에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를 좀 보면 일단 기업의 중장기 성과를 평가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소통하는데, 투자자와 소통을 하는데 IR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좀 관련성이 높고, 특히 이제 경영진이 자신의 성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요소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일시적인 요인들보다는 지속적인 요소들, 그런 항목들로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주식 기준 보상이라든지 구조조정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 차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 손익 항목들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지속적인 항목들 위주로 이렇게 NPM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이게 아마 조금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지금 18 K-IFRS 영업 손익에 비해서 18 영업이익에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항목들을 좀 제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화 중에 이제 특히 사실은 영업이익 정의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큰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선행 연구들은 그러면 학계에서는 이 집합적 손익 정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살펴봤는데요. 뭐 혼재된 결론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로는 이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손익 항목들이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목적상 그 할인된 현재 가치 측면에서 좀 가치 관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정보적 유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현재 축적된 어떤 학계 논의의 결론인 것 같고요. 국내를 대상으로 해서 실증 분석을 한 연구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연구 모두 다 K-IFRS 영업 손익 기준이 IFRS 18 영업보다는 조금 더 정보적으로 유용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연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뭐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제 좀 해외에 계신 분들 또는 IASB에 계신 분들,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조금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왜냐하면 K-IFRS 영업이익은 너희 나라에서 오랜 기간 활용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 투자자들한테 정말로 친숙한 측정치이고,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K-IFRS 영업손익에 대한 그 가치 관련성, 그런 정보적 유용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계량 경제학적으로 좀 내생적인 인다저너스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스터디, 국가 간 비교 실증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요. 제가 이 국가 간 비교를 좀 한 목적은 우선 방법론적으로도 사실 뭐 K-IFRS 기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정말로 순수하게 회계적 속성이 미치는 영향들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IFRS 18의 애초의 제정 목적이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좀 높여서 투자자 유용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것이 그 주요 목표인데, 그러한 기대 효과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예비적 평가를 해보고 싶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했던 점은 기존 연구는 이 크로스 섹션 분석이라고 흔히 이제 쉽게 말해서 시점별로 어떤 미인 대회, 어떤 경연 대회 같은 그런 상대적 비교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 개별 기업의 장기 시계열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측정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업이익 지속성 먼저 보시면 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모두 다 이제 KIFRS 영업 손익이 18 영업 손익보다는 좀 정보적으로 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가치 관련성 역시 KIFRS 영업 손익이 좀 더 높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모두 다 그렇게 나타나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영업이익이 더 보수적인가에 대해서 좀 보면은 IFRS 18 영업이익이 좀 더 보수적인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좀 짤막한 그 글을 하나 오피니언 글을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는 18 영업손익이 보수성은 더 높다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실증 결과가 도출된 이유가 잔여 범주에 의한 영업손익을 정의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기타 손익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유인이 좀 제한되는 측면은 없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18 영업손익으로 이제 정의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잔여 범주에 의한 영업손익이 만약에 널리 활용되게 된다라고 하면 경영진의 어떤 그 회계 처리에 대한 성향 그런 유인들도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교 가능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영업이익의 비교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방법론은 아닌데 어떤 유사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회계 시스템상 인식하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유사한가 뭐 이런 거를 좀 측정해 본 건데요. 뭐 역시나 이제 KIFRS 영업손익이 조금 더 비교 가능하다. 경제적 의미에서 좀 더 비교 가능하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면 KIFRS 영업손익이 장기 시계열적으로는 좀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가치 관련성도 조금 더 우월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비교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18 영업손익이 좀 우위에 있기는 한데 뭐 현재는 이제 이게 별도 정의가 없거나 아니면 기타 항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상태에서의 회계 처리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영업 범주로 포함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18이 발효가 되고 나면 영업 성과를 그 보고하는 방식은 명확히 통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적인 비교 가능성은 분명히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투자자에게 유용한 의미로서 경제적인 의미로서의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당수 국가에서 현재 어떤 그 잔여적인 접근 방식보다 조금 정보적 유용성 측면에서는 더 나은 방식으로 좀 영업이익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그 잔여 범주에 의한 영업손익 정의를 하게 되면 기업이나 감사인이나 감독당국이나 좀 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업이냐 영업 외냐 이런 논란이 전혀 없고 경상이냐 비경상이냐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무적으로 편해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투자자 관점에서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IFRS 18을 좀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핵심적인 고려 사항은 사실 투자자 유용성 보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IFRS 18 그 개정 취지, 핵심 취지가 투자자 유용성 제고인데 아이러니하지만 핵심적으로 고려해서 도입해야 될 부분이 투자자 유용성 보완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18 그 기준 자체는 살펴보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세심하게 구성이 된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담긴 기준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일시적인 또는 비경상 손익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석에 상세하게 공시를 하게끔 하고 있고, 또 원 사이즈 피트스 올은 없지만 굉장히 기업의 핏에 맞는 그런 MPM을 정의해서 활용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고려된 그런 그 사려 깊은 기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주석 참조, 그 다음에 MPM 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석 참조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학계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무제표 주석하고 본문 바디하고는 정보 전달력에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전문 DB 업체가 이 세부 계정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데에도 통상적으로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적시에 좀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M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게 실효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계정 공개 초안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서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어떤 18 기준보다는 상당히 본문 정보의 유용성 저하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화된 요약 정보, 그러니까 판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일관되게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게 되면 정기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문에서 사실 K-IFRS 영업손익 또는 경상적인 어떤 영업손익 이런 것들을 정보 이용자들이 직접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별도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공시를 해 주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그 정보 유용성 저하 우려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매출원가는 수익성의 주요 구성 요소로 표기하고, 그다음에 판관비는 구조화된 요약 정보로 별도 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문 정보가 공시되고 나면 정보 유용성 저하 우려는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키 포인트는 요 비경상 손익 정보의 공백기를 얼마나 최소화하는가에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K-IFRS 영업이익이 지금 18 영업이익 원안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대체가 되면 요 정기보고서가 공시되기 이전에 요약 항목 위주로 이 실적 공시가 되는 거래소 공시 단계에서 투자자 유용성 저하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요 2023 사업년도 실적에 그 보고되는 스케줄을 제가 예시로 갖고 와봤는데요. 2024년 1월 9일 날 잠정 실적 공시가 최초로 이제 되고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31일에 이 확정된 영업 실적 공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이제 대규모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K-IFRS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하던 뭐 많이 올라가던 이런 변화가 크더라도 경상적인 부분에서 영업손익 변화가 크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18 원안대로 그 바뀌어서 18 영업이익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 원인이 일시적인 항목 때문인 건지 경상적인 항목 때문인 건지 투자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경상 정보의 공백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2월 19일 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때까지 가는데, 사실 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는 첨부 서류를 확인해야지만 재무제표 주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중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첨부 서류를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3월 12일 날 사업보고서 공시되고 나면 또 전문적인 DB 업체들도 이 사업보고서가 공시가 되고 난 다음에 세부 계정들에 대해서 이제 DB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짧게는 한 40일 정도, 길게는 한 60일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요 비경상 손익 정보에 대한 공백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그 대안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앞서서 이제 대안 1, 2, 3, 4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석 정보를 활용하는 대안 2, 3보다는 그냥 대안 1이나 대안 4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대안 4는 원안을 그대로 도입하고 NPM을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의미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요 경상 영업손익을 우리가 이제 수정 도입을 해서 한 문단을 추가해서 이 KIFRS 1108호에 이렇게 추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 경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1안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유용성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경상 영업손익 조금 반드시 이제 KIFRS 기존 영업손익과 금액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가치 관련성이 높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그런 경상적인 정보를 좀 구분해서 표시해주는 방안을 도입을 하면 현행 KIFRS와 최대한 일관성을 좀 유지하면서도 IFRS 18으로 이제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도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 실적 공시 양식도 개편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1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거래소 실적 공시 양식도 경상 영업손익을 새로운 중간합계로 추가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좀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안 4로 원안을 도입을 했을 때에는 요 잠정 실적이라든지 확정 실적 공시 단계에서는 비경상 손익 정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IR 활동을 해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정제된 형태, 일관된 형태로 그런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 항목들을 좀 구조화해서 실적 공시 양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투자자 유용성 저하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희가 좀 변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사실 NPM, 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IFRS 18을 도입하고 나서 나중에 국제회계 포럼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 뒤에 이 IFRS 18 도입을 정말 잘했다라고 만약에 평가가 내려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NPM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NPM을 non-GAAP 성과 측정치를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도 초기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규제 연역을 좀 살펴보면 최초에는 그 SEC 당국자가 everything but bad stuff라고 나쁜 것을 뺀 모든 것이라는 정말 공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것들만 다 담아서 이 투자자들을 미스리딩 하려는 유인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NPM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에 RegG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거의 20년에 가까운 제도적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그 회계 기준상으로는 손실인데 이걸 NPM 상으로는 이익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상으로는 재무분석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미달했는데 NPM 기준으로는 달성을 시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그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가만 놔둬야 되나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RegG 시행 이후에 그 선행 연구들의 평가를 보면 공격적인 성과가 아니라 좀 지속적인 성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자리 잡혀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확히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성과 측정치와 가장 직접적으로 컴퍼러블한 그 비교 가능한 내역하고 조정 내역, 그 레컨실리에이션을 공시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자들이 속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IFRS 18 기준도 보면은
요 미국에서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한 걸로 보입니다. 흡사하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한 3, 4년 만에 뭐 조금 처음에 혼란을 겪으면서 조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 20년 걸린 거를 우리가 3, 4년 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눈에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18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어떤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좀 해외의 NPM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현황을 보시면 조금 더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NPM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면은 기업의 성과를 좀 평가 관리하기 위한 이 KPI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성과를 측정을 하려고 하고, 그 합리적으로 측정된 성과 지표에 기반해서 투자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영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하는, 그래서 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보상해서 궁극적으로 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이 일련의 잘 온라인된 성과 보상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핵심 기능으로 이 NPM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엔비디아 활용 사례를 보면 이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4가지 KPI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번, 3번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NPM non-GAAP measure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엔비디아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은 앞에 커버 페이지 목차 넘어가면 한 9페이지 정도 거의 첫 번째 컨텐츠로 이 NPM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다음에 NPM에 기반한 성과 보상 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달성했는지, 그래서 얼마의 보상이 지급됐는지를 제일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조정 내역들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M&A 비용, 뭐 지적재산권 비용, 구조조정 비용, 소송 합의금, 이렇게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의 성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과 측정치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주식 기준 보상 같은 것들을 빼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NPM을 정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NPM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활용도가 좀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IR 문화라든가 보상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확산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예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NPM을 쓰게 되면 주석에 기재를 해야 되고, 주석에 기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감사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요거를 많이들 활용을 하실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의 어떤 non-GAAP 제도의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좀 짧게 겪으면서 우리가 잘 정착을 시키면 우리도 앞에 이제 엔비디아 사례와 같은 그런 그것들을 많이 앞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실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어떻게 좀 건전하게 확산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수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영업손익을 굉장히 이제 넓게 잔여적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타 비용 항목들이 자칫 좀 기업하고 감사인 간에 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지주회사 지분법 손익 영업범주 분류가 좀 안 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진입 퇴출 요건에 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투자자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손익계산서 양식 자체가 영업, 투자, 재무 범주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와 굉장히 흡사해 보여서 상당히 일관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금 흐름표하고 범주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무형 자산 처분 손익 같은 경우에 이제 18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 범주로 분류가 되지만 여전히 이 현금 흐름표 상에서는 투자 범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좀 이 18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뒤에 또 이렇게 훌륭하신 그 토론자분들을 많이 모셨고 또 점심도 있기 때문에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